우리 이제 오늘 7번 할 차례고요. 앞에서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혹시 오늘 오자마자 테스트 본다는 얘기 했었니? 모두가 고개를 맞춰서 오케이. 내가 다른 반 친구들한테는 테스트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반한테 했나 안 했나 약간 기억이 애매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대충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 거 보니까 원래 다 나가는 게 나의 목표이긴 했거든? 근데 여기 중간에 긴 애들이 몇 개가 나와서요. 고전 운문 운율까지 나가는 게 오늘의 선생님 목표 최소야. 최소 이제 14까 너무 많나? 아니야. 14까지 나가는 게 나의 목표고 조금 더 나가면 한 2개 정도는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볼 거야. 알겠지? 테스트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을 때 별표 친 애들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대화체라던가 아니면 뭐 대화 구조라던가 이런 문학 감상 방법,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이런 거 있죠. 좀 세세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애들, 요런 애들은 선생님이 좀 말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개념어들, 개념어들도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별표 칠게. 개념어도 물어볼 거고. 두 번째 개념어 부분도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뭐 요런 거는 굳이고. 이것도 굳이고. 4분 갈래도 요것도 물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서정은 어떤 내용이고 나레이터가 누구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그리고 결정적 단서는 그냥 넘어가고 오늘 할 부분이 좀 외울 부분이 많아요. 저번 시간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좀 외울 부분이 많아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7로 넘어가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추상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관념의 감각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배울 겁니다.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잘 전달하려고 빌린 사물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는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의탁을 할 수도 있고요, 투영을 할 수도 있고요, 환기를 할 수도 있고,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심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투영이랑 심화예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건 투영과 심화인데, 자, 잘 봐, 얘들아. 나 지금 선생님의 상황 지금 어떠냐? 비가 오는데 너가 너무 그리워. 어떤 상황일까, 얘들아? 너가 너무 그립대. 너는 누굴까? 너는 누굴까요? 화자가 이별한 대상. 맞아. 화자가 이별한 대상인 거예요. 나 지금 상황이 이별한 거야, 이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어딨어? 이 상황, 정서, 태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 상황과 긍정적 정서 속에서도 아니지. 부정적 상황과 부정적인 정서 속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이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태도와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상황은 일단 이별 상황이야. 선생님 지금 이별했어. 그래서 네가 너무 그리워. 근데 자, 이별 상황에서요. 동일시를 한다면 선생님이 네모치는 얘네들 있죠? 갈매기라던가 혹은 접동새라던가 얘네들도 어때야 돼? 동일시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짝을 이뤄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슬퍼. 이별한 상황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갈매기와 접동새와 같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해요. 객관적 상관물은 일반적으로 자연물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자연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물이 등장을 했는데 얘가 짝을 잃었대. 일단 상황이죠. 상황으로서는 짝을 잃었어. 근데 그 짝을 잃은 갈매기는 사실 진짜 갈매기가 짝을 잃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짝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별한 나의 상황을. 그리고 슬퍼. 우리 친구들 요거는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짝을 잃은 갈매기는 동일시약이라고 그냥 동일시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슬퍼. 근데 누가 슬퍼 얘들아? 접동새가 슬퍼. 자, 우리 친구들 새들이 우는 거 들어보셨죠? 짹짹짹 새들이 우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짹짹짹 우는 게 얘네가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화나서 우는지 알아요? 모르죠. 걔네가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화나서 우는지는 우리 몰라. 강아지가 짖을 때는 알겠죠. 강아지가 얘가 화났네, 얘가 좀 슬프네 이런 거는 알겠지만 새들이 짹짹짹거리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슬프다라는 감정은 접동새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냐? 화자의 감정인 거야 이건. 얘는 우리가 화자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입. 감정, 나의 감정이죠? 화자의 감정을 누구에게? 접동새에게 이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접동새는 슬프지 않아요. 다만 누가 슬플 뿐, 내가 슬플 뿐. 화자가 슬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동일시한다. 자연물,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를 동일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대조하기가 있습니다. 동일시하기 아니면 대조하기인데 대조는 반대되는 거잖아 얘들아. 내가 지금 이별했어. 슬퍼. 이별의 대조는 뭘까요? 재회? 그래, 재회. 혹은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 요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 2마리 꾀꼬리가 있어. 근데 이 2마리 꾀꼬리도 그냥 2마리가 아니라 암컷과 수컷의 꾀꼬리 같이 있어요. 어때? 러브러브 하잖아. 그치?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과 굉장히 대조되면서 감정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서도 행복해. 누가? 꾀꼬리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꾀꼬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꾀꼬리 행복함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처럼 얘도 감정이입 아니에요? 자,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맥락 자체가 내가 이별한 상황인데 꾀꼬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화자의 감정을 심화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배가 아픈 거지. 보이세요? 화자의 감정이 심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감정이입의 대상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모든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인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말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 객관적 상관물이 조금 더 큰 범위라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거 종종 많이 헷갈려 하는데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냥 객상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은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 있을 때, 자,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들어가요 얘들아? 네. 들어가죠.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에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치? 정확하게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체 단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릴 때는 감정이입에서 객상으로 들어가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감정이입에 대해서는 모두 객관적,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감정이입이 되려면 사물의 정서가 시적 화자와 같을 때만 감정이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시적 화자의 감정은 이별해서 슬픈 거잖아. 근데 행복한 꾀꼬리. 선생님 이거 감정이입이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꾀꼬리도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그 접동새 한 것처럼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얘들아. 추상과 관념의 구체화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게 나와.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추상과 관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치? 추상과 관념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슬픔. 자, 슬픔은요, 표정에서는 드러나지만 표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슬픔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추상적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 슬픔을 만진대. 만진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슬픔, 추상적 관념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추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것만 봅시다. 슬픔을 만지는 거는 추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구름을 붙였다 한번 볼게요. 얘들아, 구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얘는 추상적은 아니에요. 추상적은 아니지만 자연물이라고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물, 이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는 게, 주관이라는 거는 얘들아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잖아, 그치?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변용,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라고 할게요. 미안. 화자 맘대로 의미를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의미를 바꾸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이제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해석의 다양성.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죠. 자, 얘들아 봐봐. 구름은 이제 눈에 보여요.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붙잡는데, 구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도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 구름이 구성되어 있는 과학적 성분이 뭐예요? 그래, 기체잖아.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죠. 그치? 구름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붙잡는다고 얘기를 하네. 구름은 추상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붙잡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누구 맘대로, 화자 맘대로 해석을 다양하게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화자 입장에서는 구름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연물이라는 말 상관없고요. 자연물이라는 말은 사실 빼도 되는데 주관적 변용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 슬픔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슬픔은 자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 둘 다 해당되는 애가 있어. 시간을 자르다. 자, 이 시간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자연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연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 강, 물 이런 것만 자연물이 아니라 시간 혹은 밤, 낮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은 자연적 대상이야. 그래서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을 자른데 시간을 어떻게 잘라요?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얘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혹은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자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황진이가 쓴 시 중에 뭐더라 그 첫 이름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요. 첫 이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이고 봐봐 얘들아. 자, 동짓달 기나긴 밤
자, 우리 친구들 동지가 어때요? 동지가 무슨 날이야, 동지? 밤이지. 그치, 맞아. 밤이 제일 긴 날. 오, 똑똑하네요. 원래라면 팥죽 먹는 날이라고 애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팥죽을 먹는 이유도 밤이 너무 길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짓달은 밤이 굉장히 긴 날을 가지고 우리가 동짓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밤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 밤에 허리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허리를 베어낸다라는 말은 허리가 밤을 가지고 이렇게 밤이 있으면 요중에 요만큼을 내가 이렇게 베어낸다라는 거예요. 밤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 중에 한 허리를, 한 중간을 잘라내서 어디에다가 봄바람이라는 이불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치? 봄바람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이 되게 이 주관적 변형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거든요. 봄바람 이불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네. 그래서 이 이불에다가 넣어놔. 시간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랬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어?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되잖아. 시간을 밤새도록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라놨던 그 시간을 다시 우리 사랑하는 님이 오면 붙여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놀고 싶다라는 작품의 시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하는 요 시가 바로 대표적인 방금 선생님이 봤던 이 시간을 자르다가 사용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냈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시간을 자르다라는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우리 이제 심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심상. 우리 친구들 심상은 다들 아시죠? 심상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 형상, 감각, 심상, 이미지적 대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나뉘고 하나는 가시적 대상. 가시적이라는 건 얘들아 뭐야? 그래, 볼 수 있는 거. 비가시적은 안 보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시적인 대상과 또 비가시적인 대상으로 두 가지로 또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나뉘었냐? 우리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이야기할 때 누구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슬픔이 촉촉하다. 일단 슬픔이라는 애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죠. 추상적 관념이네. 얘를 촉촉하다. 촉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적용이 됐고 촉각적 심상이 적용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슬픔이 하얗다. 슬픔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하얗다라고 얘기를 했네.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시적 대상의 가시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얘는 그냥 비가시적인 것을 비가시적인 걸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쵸? 슬픔이 촉촉하다 같은 경우는 비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슬픔이 하얗다는 비가시적인 애를 가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시적 대상의 가시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거는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자, 다음에 우리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이 요거 아까 다른 수업하다가 봤는데 달의 향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달의 향기. 우리 달은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이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향기는? 후각이죠. 그치? 코로 맡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심상이 지금 5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심상을 총 6개를 배웁니다. 하나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바로 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 공감각적 심상은요. 대상 하나에 심상이 2가지가 제시가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공간각적 심상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뭐냐? 복합적 심상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복합적 심상. 자, 선생님이 공감각적 심상은 얘들아 한 대상에 심상이 두 개라고 얘기했죠. 복합적 심상은요 한 줄로 이어져는 있지만 대상 자체가 다른 거야. 대상이 달라요. 이런 대상이 달라. 그리고 그 대상에 따로따로 심상이 딸려 있는 거예요. 심상. 묶이게 되면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는 거고, 공간각적 심상은 하나로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죠. 자, 요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얘들아. 자, 일단 공간각적 심상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달의 향기. 얘들아, 이거는 대상이 두 개야, 하나야? 달의 향기는? 대상이 하나죠. 그치? 달이라는 대상 하나인 거잖아. 그 달이라는 대상에서, 자, 우리가 이게 또, 공간각적 심상은 일반적으로 땡땡의 땡땡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요. 대상의 중심 심상이 돼요. 뒤에 오는 세모세모화 있죠? 뒤에 오는 세모세모화는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 심상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대상의 중심 심상은 어떻게 찾아요? 말 그대로 달의 향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 되는 것과 우리가 딱 보자마자 먼저 떠오르는 애, 먼저 찾아야 되는 애가 바로 중심 심상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시각과 후각 중에 어떤 게 중심 심상이냐 물어보신다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보면 선생님 이거 관영어니까 갑자기 문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얘 관영어니까 향기 꾸며주니까 얘 지금 꾸며줘서 얘가 중심심상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중심심상 얘가 아니고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얘들아 달에 향기가 있니? 달의 향기 우리 못 맡죠. 그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볼 수 있냐?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시각에 자 이게 들렸죠? 청각화 아니고요. 후각화라고 하셔야겠죠? 향기라고 하니까 요게 오답니다. 시각의 후각화였어요. 자, 우리 공간각적 심상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복합적 심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복합적 심상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얀 밥과 향긋한 나물. 자, 얘들아, 대상이 몇 개가 나왔어? 그래, 2개가 나왔네. 밥이랑 나물이라는 2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얀은 뭐야? 심상이? 시각이죠. 향긋한은? 후각. 그쵸? 그러면 대상 하나에 대한 심상이 하나는 시각이고 하나는 후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상이 다른. 근데 한 줄에 나왔잖아. 그치? 한 줄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시각, 이거 후각, 이거 공감각적이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얘는 공감각 아니고 복합적 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네. 푸른 종소리. 지금 얘는 시각. 달이라는 애가 향기라는 애로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시각을 달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각을 후각처럼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시적인 대상의 비가시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혹은 청각의 시각화는 오히려 반대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비가시적 대상의 가시화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푸른이라는 애가
종소리이긴 종소리인데 얘가 어떤 종소리냐? 푸른 종소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 얘는 또 올바르게 됐어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푸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종소리는 당연히 청각이고요. 푸르는 시각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비가시적 대상의 가시와 가시적 대상의 비가시화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 9, 10, 9까지 아니다. 표현법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표현법까지 정리하고 자, 우리 첫 번째 비유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주기가 있고요. 세 번째 강조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표현법만 다 정리하면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어. 표현법 관련된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대신에 여기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안 중요한 게 없어. 다 중요한데 그것들 중에 한 몇몇 개는 더 중요한 애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 우리 지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규. 원관념이라는 애와 보조관념이라는 애 사이에 뭐가 오냐면 연결어라는 애가 와요. 연결어 누구 있냐? 아래 나와 있죠? 같이, 인 듯, 처럼, 듯이, 뭐뭐 있냐 이런 거. 뭐뭐 듯이, 뭐뭐 있냐 이런 것도 연결어예요. 자, 원관념이라는 거는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보조관념은 내가 이 원관념을 보조하는, 원관념을 좀 꾸며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사과같이 예쁘다. 사과같이 예쁘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사과가 아무래도 보조관념이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꾸며주는 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과같이 예쁘다. 예쁘다가 원관념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예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 사과같이 예쁘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은유도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는 연결어가 없어요. 자, 연결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하면 A는 B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혹은 부등으로 하면요. A는 B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깃발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예시 아니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예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A가 되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은유라고 합니다. 사실 은유는 이것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걔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예시가 나오면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상징 표현이랑 좀 헷갈려서 그거는. 자, 화류.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자, 얘들아, 무생물에 뭐 있냐면요. 사물 있고요. 생물에는 뭐 있냐면요. 동물이나 인간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온다, 얘들아. 의인이라는 애가 나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대요. 사람이 아닌 것에는요. 사물, 동물이 있어요. 사람, 인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동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류법에서의 포인트는 동물이고요. 의인법에서의 포인트는 인간인 거야. 이 표현 방법이 지금 이 활동을 하는 애가 동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인간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화류와 의인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범위를 크게 보면 사실 화류 안에 의인이 들어가. 사실은 화류 안에 의인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딱 구분을 하세요 하시면 동물과 인간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거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치? 동물이 걷는 거. 아니, 동물은 걷지 않죠? 걷나? 그래. 동물이 달린다. 사람도 달릴 수 있잖아. 동물이 먹는다. 사람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동물이 뭐 잔다. 사람도 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화류가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인보다 조금 더 큰 범위. 그래서 얘는 화류랑 의인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 묶여서 나와요. 많이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숲이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화류.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아마 파초가 아마 풀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살아있는 애가 아닙니다. 얘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꿈은 가련하대. 가련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애도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대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대표한다. 여기 아래에 제유법과 환유법으로 나뉘어 있죠, 얘들아. 제유법, 환유법은 사실 나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 거기까지 딥하게는 들어가지 않는데 대유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예시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 얘들아, 요람이 뭘까? 요람? 아기 옛날에 태어난 맞아. 옛날에 태어나면 아기 침대를 가지고 우리가 요람이라고 하죠. 무덤은요? 말 그대로 무덤, 그치? 죽고 나서 들어가는데. 그럼 뭐를 의미할까? 요람은 아기고요. 무덤은 죽음이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래. 요람도 아기 침대고 무덤도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잖아. 그치? 뭘까요? 인생. 맞아. 인생이야. 맞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인생을 의미해요. 또 하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라에서 백두에서인가? 이것도 이제 그 시의 하나의 구절인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얘들아, 백두산 어딨어? 그래, 맨 위에, 북한 맨 위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라산 어딨어? 아래. 제주도에 있죠.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거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거 뭐예요? 그래, 한반도. 한반도 의미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빵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은 말 그대로 약간 무기 의미하는 거고요. 칼이라는 것을 부분을 보고 무기라는 전체로 대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빵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먹는 거,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무기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풍유. 쉬워요. 속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담 사용되면 풍유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쉽죠? 자, 비유의 마지막 유추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추를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비유를 사용하여 추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라고 해요. 말 그대로 유추예요. 유추. 비유를 사용해서 추리하는 거 유추.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듯이. 자, 앞에 지금 비유 표현을 사용했죠? 이걸 토대로 뭐야? 이런 거야. 모든 손가락 깨물면 다 아파. 당연한 거죠. 그치? 그래서 부모한테도 부모의 손가락,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추리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라고 얘기를 해요. 유추. 좋아요. 다음에 변화주기 봅시다. 자, 변화주기는요, 말 그대로 좀 지루해. 시가 좀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을 때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문답. 묻고 답하는 걸 가지고 문답이라고 합니다. 질문과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에서 하는 거야, 얘들아. 시에서. 혼자서 한다는 거예요. 질문과 답하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디로 갈까? 나는 못 가고. 이거를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혼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걸 문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도치. 도치는 뭔지 아시죠? 어순을 바꾸는 거. 어순을 바꾼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의 위치는 나는 밥을 먹는다잖아. 그치? 나는 밥을 먹는다. 근데 내가 어떤 강조하고 싶거나 혹은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을 바꿔서 쓰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먹는다. 밥을. 나는 먹는다. 밥을. 밥을 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예시처럼 사랑한다 너를. 너를 사랑한다 보다는 약간 좀 더 악센트가 있죠. 강조를 하고 있지. 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왔어요, 얘들아. 반어와 역설. 또 많이 묶어서 나옵니다. 반어와 역설. 자, 우리 반어는요. 하고 싶은 말을 반대말로 표현해서 강조한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자, 우리 친구들 탐관오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탐관오리. 탐관오리 아세요? 탐관오리가 누구냐?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그런 애를 가지고 우리가 탐관오리 좀 못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관오리는 대부분 나쁜 놈들이에요. 대부분 세모 표시해야 되는 애들인데 봐봐. 예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 탐관오리는 훌륭하대. 그쵸. 탐관오리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탐관오리가 훌륭하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죠. 그치?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비꼬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반어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먼 후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먼 후일. 자, 먼 후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소월 씨의 작품인데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나중에, 먼 훗날은 나중이죠. 나중에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얘네 둘이 뭔가 헤어진 상황인가 봐. 그치?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야 벌써 잊었어? 벌써 잊은 거야? 그러면 이제 상대는 속으로 이제 나무라겠죠. 아니 쟤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날 까먹어. 그러면 이제 뭐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아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안 잊었대 얘들아. 잊은 거야 안 잊은 거야 얘? 사실은 안 잊은 거예요. 화자는 사실 상대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던 상태인 거야. 근데 뭐 하고 있어? 잊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뭐예요? 사실은 거짓말인 거야. 잊었다라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안 잊었는데 잊었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왜? 강조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설은요. 이거 반어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 잘 체크해놔 얘들아. 반어는 거짓말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죄송한데 네. 저 결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떤 학생? 정원이요.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 네, 고시어서 네. 자, 역설은요. 우리 모순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순된 표현. 모순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모순? 아시나요? 모순. 말이 안 되는.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자, 거짓말하고는 좀 달라요 얘들아. 탐관오리는 훌륭할 수 있어. 탐관오리는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훌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야는 말이 돼? 지는 것과 이기는 거는 서로 대척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 뜻은 뭐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거는 이 말 뜻 혹시 아시나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마음 좀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생각났어. 님의 침묵. 침묵 아닌데 침묵. 너무 굉장히 싫은 폰트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볼게요, 그냥. 마지막 줄 보세요. 님은 갔어. 얘들아, 님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님이 갔어요. 근데 뭐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임은 이미 갔어. 근데 임을 보내지 않았대, 나는. 자, 그 임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보내지 않은 님은 여기 있는 거야. 임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이별을 했어.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아직 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님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헤어졌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어. 내 마음속에는 아직 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역설법이다. 자, 다음에 서리는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는데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리는 누구랑 많이 헷갈리냐면요. 요거는 반대, 대조는 아니고 그냥 묶어서 볼게요. 그냥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는 애랑 좀 헷갈려요. 서리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는 게 맞아, 얘들아. 근데 서리는요, 당연한 사실을 묻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봐봐. 그게 말이 되겠니, 얘들아? 말이 돼, 안 돼? 그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말이 되겠니?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을 때, 거꾸로 해석이 됐을 때 우리 이걸 가지고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문형 어미 뭐냐면, 뭐 그냥 우리 평소에 하는 말 있잖아. 밥 먹었어? 이런 거 있잖아. 밥 먹었어?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밥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 진짜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인 거잖아. 그치? 이런 거는 당연한 사실을 묻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설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대구는 문장 구조의 짝을 맞춘다. 문장 구조의 짝을 맞춘다는 거 보세요. 요거 뭐 A는 B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도노. 누구누구야. 대부분 우리 혹격조사라는 애가 붙습니다. 혹격조사. 혹격조사 아시나요? 모른다면 적어놓으세요. 혹격조사 야, 아. 원래 아부터 적어야 된다. 아야, 이시여. 이렇게 오는 애들 있죠? 요 앞에 뭐가 붙어? 사람 이름이 붙습니다. 춘향아 이런 거 있지? 은지야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우리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인용, 말 그대로 인용하는 거, 책의 내용이나 격언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봤던 속담 같은 거 의미하는 거예요. 격언이나 책의 내용을 인용한다. 이런 것도 우리 갖고 오는 거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반복 뭔지 아시죠? 반복은 뭔지 모르면 안 돼. 반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같은 말을 2번 이상 강조할 때 누는 살아있다, 떨어진 누는 살아있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약간 좀 갈리는데 그냥 시어를 반복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장을 반복한다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어를 반복하는 거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 눈 같은 거 그치? 문장은 눈은 살아있다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쵸? 문장 구조는 뭐뭐는 뭐뭐다. 자, 내가 좀 말을 빨리 했네. 쟤네 또 왜 이렇게 시끄러? 문장은 요렇게 되는 거고 문장 구조는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 눈은 살아있다. 뭐뭐는 뭐뭐다. 이해되시죠? 시어로는 눈, 문장으로는 눈은 살아있다. 문장 구조로는 뭐뭐는 뭐뭐다가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어, 문장 구조. 자, 다음에 열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나열이라는 말과 굉장히 헷갈려 해요. 사실 나열이라는 표현법은 없어요, 얘들아. 나열이라는 표현법은 없고 열거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열거는요. 이런 식으로 뭐뭐와 아니면 비슷한 애들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단어 구절을 늘어놓는 거 나열하는 거. 나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열거라고 하셔야 돼요, 표현법은. 자, 과장 아시죠? 엄청 크게 혹은 엄청 작게 표현하는 거. 집채만한 파도. 어떻게 파도가 집채만해요, 그치? 대조, 비교. 대조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뭐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봄은 가까이, 가을은 멀리 이런 거는 이제 대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차이점을 바꿔서.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얘들아. 점층, 점점점 커진다. 점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시 한번 봅시다. 마을, 지역, 국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점강도 있어요. 점강. 점강은 뭘까? 약해지는. 맞아. 점점 약하게. 그럼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국가, 지역, 마을 이 순서대로 가겠지. 점점점 약하게니까. 자, 다음에 영탄. 놀라는 겁니다. 슬픔, 놀라움을 표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영탄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느낌표 사용하면 영탄이라고 해요. 대부분. 자, 현재. 우리 현재 시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현재라는 거는 현재 시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거. 는 사용하는 거. 은는을던 이든 혹은 요 중간에 는이 들어가든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처럼 나타내는 현장감과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연세입니다. 연세는요, 우리 연쇄살인마 할 때 연세예요. 연쇄살인마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연쇄살인마라고 하잖아, 그치? 이런 거 가지고 이 연세도 비슷한 말입니다. 앞말에 꼬리를, 뒷말에 머리가 물고 있는 강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 꼬꼬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은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꼬꼬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 빨가면 이어지죠?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으로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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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치? 이런 게 우리 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짝을 가진 개념어들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